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신동홍입니다. 오늘은 그 비대면 비접촉 시대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잠깐 엉켜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잘 정렬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총 그 발표에서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장애인 편의시설의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 우리나라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의외로 그 역사는 상당히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것이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과 함께 장애인 올림픽을 치르면서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이후에 관련 법률이라는 것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법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그것이 199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 공원, 그다음에 건축물 등 기타 모든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편리하게 우리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이와 거의 유사한 법률입니다. 단지 그 주관 부서만 다를 뿐이지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정을 했고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행과 이동을 하는데 관련된 이제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2007년도에 이러한 그 편의 시설이 과연 제대로 설치가 되고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라는 것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편의시설의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요. 주출입구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출입구, 그 다음에 내부 건축물 내부의 모든 시설물들, 그 다음에 위생 시설들, 그 다음에 안내 시설, 기타 우리가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기준들이 1997년도에 생겨난 이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우리의 생활 환경이라는 것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지가 않네요. 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매일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우리 몸에 지니는 이 핸드폰이라는 것, 휴대폰이라는 것을 보면은 1997 여기 나누어진 그 연도수는요. 저희가 법률이 생겨난 곳, 그 다음에 2007년도에 BF 인증제도가 생겨난 시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통화와 문자만 가능한 이런 식의 전화기를 사용하다가 2007년 무렵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서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를 시켰고요. 이제는 그것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돼서 스마트한 기능뿐만 아니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액정을 접는다든지 액정을 말아서 쓴다든지 이런 큰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TV 역시도 최초의 디지털 방송부터
브라운관을 사용하는 TV에서 평면 TV로, 그 다음에 이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이장 같이 얇은 TV로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들어온 여러 가지 항목들 역시도 쇼핑의 방법도 온라인 쇼핑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금융 역시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금융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조금 좀 낯설었지만 이제는 우리 일상에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것이 보급이 되면서 우리 구매 또는 금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활동에 변화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면, 이게 자꾸 거예요.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그 설치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대나 이런 큰 변화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크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에서도 보듯이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설치율도 한 80% 내외로 조금 좀 미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적정 설치율은 이거보다 낮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라는 부분에서는 이거보다 더 낮은 설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요, 우리가 요 편의시설 설치법은 어떤 물리적 기준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기준이 변화가 되어 왔었는데, 우리가 기대할 만큼 그 편의시설이 과연 편리하고 안전하게 많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에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그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제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가라는 것에 대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교통약자법과 그 다음에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우리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우리 환경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고령자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령자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토론회를 보시는 뭐 어떤 분들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고령자가 돼서 이제 우리 환경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전 인구의 한 15% 정도가 65세 이상의 인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이제 24.4% 단독으로 이제 고령자 단독으로 저희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요 한 40% 정도가 고령자 인구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단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시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기준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폭넓게 우리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신체적인 조건, 그 다음에 뭐 신체 능력의 차이, 그 다음에 알레르기 등 질병,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어떤 특수한 분들을 위한 특수한 시설이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시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갖고 있었던 것이 이용할 수 없었던 시설을 어떻게든 억지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여기까지는 와 있다라고 봅니다. 좀 더 설계, 시설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라는 개념으로 설계를 하자. 이 단계까지는 우리가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보다도 조금 더 나은 환경, 모두를 위한 환경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 공통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생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한 적용 필요성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요, 1970년대 로널드 L. 메이스라는 미국의 한 교수가 어떤 제품과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특별한 설계 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이제 평균을 내서 가장 많이 속한 사람들이 속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기준에 맞는 사람보다도 또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7가지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원칙이 공평한 사용이라는 원칙입니다. 공평한 사용을 위해서는요, 다양한 능력의 차이에 대처하는 편리함과 실용성 있는 디자인으로 하자. 즉, 개개인의 신체적인 능력이나 그다음에 신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컨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용상의 융통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그런 차이에 따라서 우리 환경이 어떤 사람한테는 편리하고 어떤 사람에는 불편한 이런 환경이 아니고 환경이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좀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신체적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과 환경을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또는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뭐 이러한 차이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환경을 보는 순간 이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또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알아차릴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요, 지각 가능한 정보의 전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이라는 것이 현대에 만들어졌으면 제1원칙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원칙입니다. 즉,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추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투 센스 프린서플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떠한 정보를 전달을 할 때 한 가지 감각만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항상 오류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원칙에서는요, 오류에 대한 포용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 실수를 할 때마다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없다면 우리 참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어딘가 잘못된 경로로 들어섰을 때는 바로 올바른 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으로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원칙에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환경과 제품을 이용하는데 보다 작은 물리적 노력으로 이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용할 때 너무 힘들게 사용한다거나 또는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어 체크, 문 위에 달려서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이런 물건들인데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닫혀서 굉장히 편리한 물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강하게 조여져 있어서 힘이 약하신 분들이나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원칙에서는요,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넓이를 확보를 해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이나 이제 공간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간,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넓이, 사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확보해 줄 때만 우리가 그 환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특수한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또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위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편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듯이 지금까지 예전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개개인의 차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동일한 환경을 쥐어주고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대로 또 거기서 편한 사람은 편한 대로 사용하는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환경은 소위 배리어 프리라고 해서 좀 더 불편한 분들에게는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적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크게 그 장애인 편의시설은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환경 부분입니다.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편의시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또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보편적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 전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발전된 기술을 사용해서 굉장히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편적인 환경을 구성하기보다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어떤 맞춤형 정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과 우리 정보라는 부분 두 가지는 어쩌보면 다른 방향이지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편의시설에 관련돼서는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 즉 갖고 있는 기준이나 표준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적용을 시켜 나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개발한 여러 가지 이렇게 유용한 물건들이 그 기준이 없어서 또는 표준이 없어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기술들은 빨리 우리가 그러한 도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높낮이가 조절되는 그 대변기인데요.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에 맞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적인 기준은 우리가 빨리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인데,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인분들이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시다가 이제 욕조의 문턱을 넘다가 이렇게 넘어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욕조가 자동차 문처럼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앉으신 다음에 문을 닫으면 그 안에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욕조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얼마 전 몇 해 전 독일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나이가 먹고 불편해지면은 어떤 시설에서 계속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의 대답이 어디 가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그 장애인 편의시설 쪽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최근에 많이 도입된 기술인데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라든지 또는 골전도 보청기를 이용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변의 소음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소리가 증폭돼서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선별하여 듣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강의나 강연 중에 사용하게 되면 내가 듣고 싶은 그 소리만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경에서 이제 키오스크라는 것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만은 그 키오스크의 구조상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어떤 신장을 인식을 해서 높이 조절이 될 수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안내판 역시도요, 우리가 촉지도식 안내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화면에서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쪽 구석에 수어를 사용한 통역을 하고 있는 조그만 모니터링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특정 장애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애를 가진 또는 환경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모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웨덴의 한 역사인데요. 여러 사람의 그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표기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배려할 때 이 정도의 시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힘든 것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누군가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컴퓨터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것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도 현재 개발돼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을 떠날 때 목적지를 입력을 해두면 그 목적지 경로상에 걸리는 모든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철도역, 기타 등등 다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어플입니다. 이것은 스위스에서 개발돼서 사용되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부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박물관이나 전시장에 갔을 때 누군가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조그만 기계를 허리에 차고 들어가면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런 전시품 앞에서는 자동으로 또는 여러 나라 말로써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독일 철도에서 나오고 있는 종합적인 안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대면을 원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공간, 그다음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공간 모두를 다 마련해 두고 내가 편한 곳에 가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공항에서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누군가 항상 내가 비행기를 타거나 할 때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행기표를 갖다 대고 저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내가 타고자 하는 비행기 앞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이 뒤편에 있는 사진도 이제 동일한 것이고요. 이제 짐을 혼자 들고 가기 어려울 때 저기다 짐을 놓고 비행기표를 스캔하면은 내가 타고자 하는 비행기에 자동으로 짐을 실어주는 이러한 기계들입니다. 이것은 비대면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요새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때로는
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 꼭 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은 온라인이나 또는 영상 기술로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위해서는 공간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정보적으로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의 기준을 통해서는 도입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그 정보 시스템을 위해서는요, 앞으로 좀 더 개발을 해서 각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 시대라고 일컫는 시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유니버설 디자인의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